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2차 시 수업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문화 문화 3단원 첫 시간이었는데요. 문화의 의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서 얘기했었고 또 가장 중요했던 문화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네, 형성평가 퀴즈 문제까지 모두 잘 마치고 복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사회문화 2차 시 역시 대단원 3단원에서 1. 문화의 이해 부분을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이해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네, 오늘 학습 목표의 키워드는 관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2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시간에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볼 거고요. 따라서 핵심 개념은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 3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3가지의 관점을 학습한 후에 다음 시간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3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지난 시간에 97쪽까지 했기 때문에 98쪽을 펴고 수업을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식사할 때 모두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 나라는 젓가락의 종류와 쓰임새, 숟가락의 사용 여부 등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와 다른 사회의 문화를 비교해서 연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교과서 98쪽입니다. 네, 우리 젓가락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여기 교과서 98쪽 위쪽에도 젓가락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한중일의 젓가락인데 우리가 젓가락을 쓴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각 젓가락의 모양이나 아니면 소재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긴 젓가락이 중국의 젓가락으로 뜨겁거나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손 데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긴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일본은 약간 짧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밥그릇을 들고서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쓸어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짧은 젓가락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하고 또 끝도 뾰족해서 섬나라답게 생선을 발라 먹기에 유리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소재죠. 철이나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만든 젓가락이 특징인데 우리 아주 옛날부터 금속을 다루는 재련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쇠를 이용해서 젓가락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끝이 납작한 형태인 게 특징인데 이거는 김치나 전이나 깻잎이나 이런 걸 찢어 먹고 나물 같은 거를 먹어서 그런 것을 먹기에 굉장히 납작한 것이 편하고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옆에 보면 여기 질문이 있죠. 우리 문화와 다른 사회의 문화를 비교해서 연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우리가 이거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랑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문화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비교론적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문화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가지를 하기로 했죠. 조금 더 교과서를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일단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가지가 무엇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3가지고요.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 바라보는 관점에도 98쪽에 별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자, 98쪽, 99쪽이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개 역시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젓가락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비교론적 관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체론적 관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 시간 문화의 속성에서 우리 총체성이 나왔었죠? 그거랑 실제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도 역시 3가지라고 했죠. 헷갈리면 안 돼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3가지, 그 다음에 뒤에 장을 넘기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3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해하는 태도는 3가지 중에서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게 그중 3가지 중에 1가지예요. 그렇지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지금 오늘 배울 3가지는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가 여겨지는 거예요.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우리가 3가지를 모두 이용해야지 문화를 정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98쪽 다시 확대해서 줄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98쪽 문화를 바라보는 비교론적 관점. 한 사회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른 사회랑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줄 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한 사회의 문화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자, 이게 비교론적 관점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젓가락 얘기했었지만 그냥 우리나라 젓가락만 봤을 때는 이 쇠젓가락이라는 게 특이한 것인지 끝이 납작한 모양이 좀 특이한 젓가락의 형태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냥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젓가락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젓가락과 비교를 해보면서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랑 젓가락을 쓰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있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쇠젓가락이 발전한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자기 문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회의 문화는 비판적으로 보는 때가 많아서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비교론적 관점이 있을 때 자기 문화의 모습을 더욱 명료하게 볼 수 있고 다른 문화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자, 공통점, 유사성은 바로 문화의 보편성과 같은 개념이고요. 자, 문화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각 나라마다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 인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특수성이 나타난다 배웠죠. 그래서 유사성과 보편성이 같은 것이고 또 차이점과 특수성은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할 때 우리는 더 깊게 그리고 더 객관적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론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친족 호칭 나오죠. 98쪽 아래쪽에 볼게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친족 호칭. 됐다.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친족 호칭 비교하면 어떤 나라가 친족 호칭이 더 많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친족 호칭이 더 많겠죠. 자, 우리 보면은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사촌의 호칭에는 아버지 쪽 형제는 친사촌, 어머니 쪽 형제는
외사촌, 그 다음에 나이도 여기에 적용이 돼서 형님, 뭐 누님 같은 존칭 체계도 있고요. 우리보다 어른을 대하는 우리의 그런 호칭들이 다 따로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형이건 동생이건 그냥 브라더라고 하고 자매는 언니건 동생이건 시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촌을 말할 때도 그냥 하나의 용어로만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삼촌도 있고요. 작은 아빠도 있고요. 뭐 외삼촌도 있고요. 막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uncle 이렇게 하나로 부르죠. 보면 친족을 더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 친족의 호칭을 이렇게 더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어 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친족 호칭이 미국의 친족 호칭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우리나라 친족 간의 관계가 미국보다 더 긴밀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자, 이런 것도 미국이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친족 관계가 더 좀 돈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문화를 중시 여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미국은 개인주의가 더 이제 만연한 사회이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뭐 핏줄이라든지 공동체 이런 거를 중시 여겨서 친족 호칭이 아주 세분화되어 발전이 되어 왔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이 두드러지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문화를 이해할 때는 비교론적 관점을 가지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 99쪽 나머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총체론적 관점은 지난 시간에 배운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이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했죠. 총체성이 우리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줄을 쳐볼게요. 한 사회의 문화는 정치, 경제, 법률, 가족, 종교, 예술, 관습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자, 이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속성 문제풀이를 할 때 사례를 보고 이게 총체성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포인트가 하나의 요소가 변했을 때 다른 것이 줄지어서 연달아서 변할 때 우리가 총체성이다 라고 이렇게 딱 캐치를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것도 한 사회의 문화는 어느 한 측면의 문화 요소만 부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다른 문화 요소나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저출산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는 단지 뭐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나 교육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가족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여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화 시대이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죠. 저 선생님 친구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도 고민을 들어보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애를 봐줄 사람이 없고 나랑 남편이 모두 다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아이를 갖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취업 준비를 해서 내가 바라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려고 출산휴직을 쓰려고 할 때
사기업 같은 경우 아직도 퇴사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요즘 세대들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나는 그냥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 부부 둘이서만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막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이가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 우리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서만 살기로 했어. 그냥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해할 때는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양한 부분을 골고루 봐야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총체론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상대론적 관점으로 가볼게요. 자, 상대적이다의 반대는 절대적이다 라는 건데요. 절대적인 건 무언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상대적인 거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때마다 비교를 해보고요.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문화를 바라볼 때는 기준을 정해놓고 맞았어, 틀렸어 라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바로 상대론적 관점인데, 자, 여기 줄을 쳐보겠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 사회의 자연환경, 사회적 상황,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유럽인들이 봤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은 앞바다리를 양반다리를 하고 앉지?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젓가락질을 하면서 밥을 먹지? 왜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거지? 막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본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려고 하면 그것들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겠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한국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해야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때도 똑같아요. 그게 유럽의 문화라든지 아프리카의 문화라든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들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 문화가 생겨난 사회의 자연과 역사와 맥락 등을 고려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을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의 포인트는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편견은 내 문화의 입장만 고집할 때 생겨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문화는 다른 문화가 생겨난 그 지역의 역사, 자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오늘날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럴 때 더욱더 많은 문화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데 새로운 많은 문화들을 우리가 접할 때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다르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할 때는 각 관점의 정의, 의미와 이 관점이 왜 필요한지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정의와 왜 이 관점이 필요한 것인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99쪽 마지막으로 탐구활동 간단히 보고 오늘 교과서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자료 1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장례는 모두 3일장을 기본으로 하고 부의금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 포인트 공통점이죠.
그런데 반전이 나오네요. 다른 면도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 나오겠죠. 한국은 곡소리로 슬픔을 표현한다. 특히 부모의 죽음에 곡소리가 작으면 불효라고 생각해서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대곡제가 있을 정도였다. 막 아이고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크게 울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었나 봐요. 그런데 일본은 아무리 슬퍼도 조문객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절대 짓지 않고 울음을 속으로 삼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장례를 봤을 때 3일장과 부의금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슬픔을 표현하는, 그리고 일본은 슬픔을 좀 참고 울음을 삼키는 그런 문화가 있죠. 자, 지금 자료 1번 문화의 비교론적 관점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료 1과 같은 문화 간 비교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자. 즉, 비교론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자 라는 거겠죠. 자, 왜 필요하다고 했죠? 비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우리 문화를 더 객관적이고 아주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다라고 그냥 익숙하게 넘어가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론적 관점을 적용할 때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한다. 2015년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세로 여성의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하였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저출산 예로 들었는데 이 저출산은 사실은 또 우리가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혹은 그냥 독신으로 살겠어 막 이런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죠. 높은 결혼 및 주거 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나의 결과를 낳는데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향을 끼쳤다. 이거 문화의 총체론적 관점이겠죠. 자, 고등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어려워진 젊은 세대는 요즘에는 30 전에만 취업을 하면 우리 대박이라고 하는 시대고요. 선생님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취업 준비를 6년, 7년 혹은 막 10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연락이 됐었는데 본인도 좀 우울하고 막 자괴감에 빠지니까 점점 집 밖으로 나서지 않고 되게 힘들어,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할 엄두는 내지 못할 거고요. 결혼하지 않았으니 아이도 낳지 않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요즘 집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네. 그래서 결혼할 비용, 주거 비용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혼인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 그리고 혼인을 하는 나이대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자료 2에서 우리 총체론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수능 문제는 아니지만 수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중에서 9월 평가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수능에 가까운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문제를 살펴볼 건데 가나에 나타난 문화 이해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문제를 읽자마자 오늘 배운 3가지
관점을 머리에 넣고 딱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매장, 화장, 수목장, 조장 등 다양한 유형의 장례 문화를 조사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보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관점을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했었죠. 고산지대에 사는 땡땡족의 장례 문화가 그들의 종교, 경제, 가족제도 등 다른 문화 요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하였다. 장례 문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종교, 경제, 가족제도 등 다른 문화 요인들도 살펴보는 거, 이거는 문화를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나는 총체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의 관점은 자문화의 특징을 타문화와 비교하여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네, 비교론적 관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나의 관점은 문화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임을 중시한다. 네, 이것도 총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문화는 부분적으로만 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었죠.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자, 일단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여기 위에 나온 비교론적, 총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상대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문화의 보편성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자, 문화의 보편성을 찾는 것, 그것은 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의 관점, 비교론적 관점에 가깝고요. 사실 비교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기에도 비교론적 관점은 보편성만 찾는 게 아니라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나와 가의 위치도 반대이고 사실 가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린 보기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3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가지는 조금 더 쉬운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3가지가 더 중요하고 내용도 많고 시험 출제 빈도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평가 퀴즈 남아있으니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3차 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